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전일 글로벌 시장의 핵심은 반등이 아닌 변동성 매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조정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 시장 또한 종합주가지수 2450선을 놓고 공방을 벌였을 뿐 방향성은 나오지 않았죠. 그 외에도 상품 시장에서 몇 가지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시장에 대한 트레이더의 관점 그리고 대응 전략 이야기해 봅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코스피 선물은 갭 상승 출발하였지만 풋옵션만 다이어트 시켰을 뿐 콜옵션은 얼마 살아나지 못했는데요. 특히 전일 해외 시장의 특징이 변동성 매도였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오늘 옵션 매수는 무조건 참아야 되는 날이죠. 따라서 올라올 때마다 콜옵션 매도를 하는 전략을 짰는데요. 이런 반등도 320선만 간신히 넘겼을 뿐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홍콩 시장이 열리면서 중화권 증시 급락과 함께 일본 시장도 빠르게 하락하자 우리 증시는 다시 318선까지 밀렸는데요. 다행히 이 하락의 선물 미결제 약정은 전혀 증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변동성도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점심시간을 보낸 뒤 오후 1시 이후에 기관이 위클리 콜옵션 매도분을 빠르게 환매하면서 오후장에서는 다시 320선을 회복했는데요. 선물 시장에서 방향성을 주로 만들어내는 외국인은 장중 2천억이 넘는 방향성을 보이지 않았고요. 종가상으로는 포지션 모두 치워버렸어요. 그래서 당일 기준 순매매 방향성이 100억도 되지 않는 아주 기묘한 하루로 마감을 했습니다. 덕분에 선물 미결제 약정은 2,000계약 가까이 감소를 했는데요. 이렇게 선물 시장에서 방향성을 보이지 않았지만 옵션 시장에서는 의미 있는 방향성이 이틀간 누적이 되었습니다. 즉 외국인이 꾸준히 합성 선물을 매수해서 상방을 방어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번 주 주봉이야 어쩔 수 없는 음봉이 예상되지만 만약에 잭슨홀 미팅이 별일 없이 끝나고 다음 주에 시장이 반등을 하게 된다면 재차 쌍봉을 만들러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아주 좁은 진폭 내에서 움직이면서 따주기 흐름을 보였습니다만 옵션은 나름 강하게 튀어오르기도 했는데요. 잔존일이 아직도 15일이나 남은 상황에서 지수가 계속해서 318선에서 방어를 해준다면 얼마든지 325선까지는 튀어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목요일은 위클리 옵션 만기인지라 현재 기준으로는 양광 가두리가 하루 더 갈 가능성이 있는데요. 만약에 오후장에 시장이 반등을 하게 된다면 또 의외의 큰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위클리 옵션 거래는 하지 않더라도 반등이 나온다면 325를 탑으로 한 콜 버터플라이 매수를 짜놓을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 버터플라이 매수와 매도가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면 옵션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 가격 옵션을 사면서 내 가격이 아니라 내가 옵션을 사면서 낸 돈이 팔아서 받은 돈보다 많으면 버터플라이 매수입니다. 제가 이 스크립트가 틀렸네요. 아침에 그 개장 전에 제가 그 멤버십 회원들께 스크립트를 제공해서 작성해서 제공해 드리는데 제가 스크립트를 잘못 썼어요. 내가 옵션을 사면서 낸 돈이 팔아서 받은 돈보다 많으면 버터플라이 매수인데 제가 이걸 낸 돈 2번 썼네요. 그래서 제가 이게 스크립트를 읽으면서 이 영상 녹화를 해요. 근데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이런 포지션이 손익 구조는 이 A자 모양이 작은 산이에요. 그리고 그 산이 꼭지점은 그 매도를 많이 한, 2배로 매도를 한 그 행사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산에 가두는 것이 포지션의 목적이죠. 이 포지션은 유동성이 넉넉한 외가격 옵션으로 짜는데 잔존일이 넉넉하게 남아있을 때는 이 포지션을 짜봤자 돈이 안 됩니다. 그런데 시간 가치가 감소가 커지는 만기 2주 정도 남겨놓고를 이 포지션을 짜게 되면 해당 구간 안으로 지수가 움직이게 되고 거기서 이제 뭉갠다. 그러면 하루 지날 때마다 포지션 이익이 쑥쑥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보통 이평선에 근접하는 구간에다가 이 탑을 씌워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평선을 한번 터치하고 넘어왔다가 다시 내려오는 구간에서 이익이 극대화되는 그런 거죠. 자, 버터플라이 매도는 정반대예요. 이거는 이른바 똥창 구간이라고 해서 이 바닥에다가 깊은 어떤 지뢰를 깔아놓는다. 구멍을 파놓는 거죠. 그래서 그 구멍 안으로 들어가면 대박 손실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구멍을 무조건 피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콜옵션으로 짜면 상승하기를 바라는 포지션이고 외곽이니까 또 풋으로 짜면 하락하기를 바라는 포지션이지만 진짜 돈이 되는 건 사실 콜 버터플라이가 큰 돈이 돼요. 특히 계단식 상승을 하는 장세에서 콜 버터플라이가 아주 큰 돈이 됩니다.
현물 시장도 봐야 되는데 외국인이 오랜만에 인덱스 바스켓 매수를 해서 무려 1,500억이나 매수를 했어요. 오늘 선물 시장이 조용했는데도 지수가 나름 버텼죠. 이거는 외국인이 현물 매수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순매수 상에 들지도 않았어요. 현대 로템 개별 종목에 매수가 많이 잡힌 것도 있는데 어쨌든 외국인이 시총 비중으로 인덱스 매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시장이 버텼다. 이거 자체가 긍정적인 거예요. 이렇게 시장이 위아래 모두 열려있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방향성을 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위쪽으로는 21선, 그리고 아래로는 위로 또 단기평 5일선도 또 자리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를 바로 막 뚫고 올라가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뭐 기술적인, 방금 마감한 해외 시장도 굉장히 기술적인 움직임이 있었군요. 고점 터치 그리고 눌림, 이 정도로 마감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이제 유럽 세션은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그냥 뭐 하루 종일 변동성 매도였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가 막판에 눌려서 마감을 한 데다가 니케이도 하락 반전하고 또 중화권 증시도 눌리면서 아시아 세션 내내 유럽 지수 선물과 나스닥 선물 등이 제법 눌려서 오늘도 피곤한 흐름 나오는가 싶었는데 본장 개장과 함께 급등락 주고 나서는 하루 종일 변동성 매도만 주는 아주 지루한 하루였습니다. 지수가 중요한 이평선에 걸쳐진 상태로 버티고 있지만 아직 방향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지금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 오늘 유럽 천연가스는 전일이 고점을 또 넘겼어요. 그래서 메가와트 시당 300유로를 300유로를 터칠 정말 대단합니다. 288유로로 마감을 했는데요. 여기 천연가스죠.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뭐냐면 천연가스 가격 상승이 아직도 안 끝났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이제 마리오 드라기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탈리아가 2024년 가을부터는 러시아산 가스 수입을 제로로 낮출 수 있다. 완전 블러핑이죠. 이게 웃긴 게 이 발언 나오고 나서 이탈리아 국채 급락을 해버립니다. 뭐 충격적인 급락은 아니고 점진적인 매도가 쫙 나오면서 밀렸죠. 아니 좀 말같이 하는 소리를 해야지. 지금 다들 답이 없어서 ECB가 뭐 10월까지 점보 스텝, 그러니까 100bp 인상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무슨 깜짝으로 그런 말을 합니까? 덕분에 이탈리아 국채는 3.74%를 넘기기도 했어요. 여기 이탈리아 국채인데 10년물 여기까지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는 막 올랐죠. 근데 이제 미국 본장 시작하고 나서는 그 지수가 워낙 세니까 뭐 채권이 좀 빠지기도 했는데 저는 아주 감사합니다 하고 이탈리아 국채 또 매도분 이익 실현했어요. 이번에 제가 이탈리아 국채 매도 베팅을 워낙 수량을 많이 해갖고 굉장히 후달렸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포지션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머지 15개는 한번 끝까지 한번 밀어볼 생각이에요. 채권 시장 관련돼서 미국 국채 하락도 눈에 띄는데요. 장기물 위주로 밀렸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잭슨홀 미팅에 앞선 이 스탑로스가 나온 것으로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 월스트리트저널의 니콜라스 티미라우스 기자가 제롬 파웰이 딜레마라는 기사를 송고하면서 인플레이션 급등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새롭고 지속적인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금리 인상은 대세다라는 것을 파월이 인정할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이야기한 게 아닌가 싶어요. 참고로 이런 식으로 이 페드의 입장을 언론에 미리 슬쩍 흘려주는 것으로 소통을 하는 방식은 당일에 있을 충격을 어느 정도 완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해요. 그리고 이 길이 시장 방향성을 알려주는 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현역 시절에는 이 존 힐세나스 기자가 이런 역할을 했는데 결론을 얘기하자면 이번 잭슨홀 연설에서는 결국에 장기 금리가 좀 세게 풀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겠어요. 상품 시장에서는 기름이 아주 그냥 난리부르스를 쳤습니다. 전일 바닥을 찍고 올라온 기름은 아시아 세션 후반에 또 숏 커버링이 나오면서 $95 넘기기도 했는데요. 이때는 옵션 시장이 호가가 부족해서 뭐 거래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미국 본장 들어서는 원유 재고 발표 앞두고 이 $94랑 $93 뭐 여기를 완전 급등락을 했죠. 그래서 추세 추종자들을 탈탈 털어버리고 원유 재고 발표를 맞았어요. 근데 재고가 328만 배럴 감소로 나왔어요. 그런데 쿠싱 지역 원유 재고는 8주 연속 증가가 나왔죠. 이래서 재고 발표와 함께 일시적으로 유가는 하락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난방유는 오늘도 숏 커버가 나오면서 7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어요. 이래서 이 원자재 중에서는 천연가스 거래가 제일 어렵고 그 다음에 난방유나 뭐 가솔린 같은 이 원유 정제 제품이 그렇게 어렵고 그나마 거래할 것은 이제 원유 그 자체인데 오늘도 뭐 원유 시장 움직이는 거 보면 아주 난리가 아니었죠. 저는 이제 천연가스나 뭐 히팅 오일, 가솔린 이런 건 웬만하면 거래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유가의 폭등에 대해서 이라크 국영 석유 판매 회사가
원유 선물이 심각하게 저평가에 되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또 시장에 구두 개입을 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매도세가 쏟아지면서 유가의 상단을 틀어막았는데 결국에는 현물 마감 무렵 또 강한 쇼커버링이 나오면서 유가는 95달러 넘겼고 또 브렌트 기름도 다시 100달러를 넘겨서 종가는 101.73달러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구리 가격이나 원유 가격이나 이 숏을 잡는 쪽에서는 기본적으로는 리세션 베팅을 하고 있다고 봐요. 근데 이 원유 생산이 헤게모니를 쥔 쪽에서 뭐 22일에는 사우디 장관이 그랬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이라크도 그랬죠. 이런 식으로 구두 개입을 한다. 그러면 유가가 이미 바닥을 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물론 아직 잔존일이 많이 남아 있어서 기름을 네이키드로 숏치는 것보다는 기름 콜옵션을 매도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보긴 하는데 만약 진짜 쇼티지다? 그러면 콜옵션 매도도 살벌하게 터질 수 있죠. 그래서 기존 뷰, 그러니까 85달러에서 95달러라는 박스는 여전히 유지하지만 기름 매도는 조금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에 비해 구리는 오늘 아시아 세션 내내 눌림이 나왔죠. 그리고 LME에서는 톤당 8,000달러를 간신히 지지했어요. 근데 이제 9월물 거래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당월물은 모두 청산하고 12월물로 갈아탔는데요. 이 톤당 8,000달러의 등락이 생각보다는 장기화될 수 있다고 보기도 해요. 근데 지금은 이탈리아 국채 매도를 많이 청산해서 증거금 여유가 많거든요. 그래서 구리는 계속해서 올라올 때마다 매도를 쌓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 통화시장을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시장이 계속 조용해서 별다른 코멘트를 할 게 없어서 그래요. 오늘 유로존 100bp 인상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로화는 잠깐 패리티를 회복했을 뿐 다시 패리티 언더로 마감됐죠. 유로화는 이미 하락 추세 진행 중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롱을 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것이 뉴노멀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증시 일중 흐름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변동성 매도와 함께 기술적인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개장 초부터 미국 지수성물은 보합권에서 출발하면서 변동성을 왕창 빼놓고 시작을 했어요. 유럽 증시가 나름 잘 버티면서 꾸역꾸역 상승을 해서 나스닥이 13,000포인트를 넘기기도 했습니다만 전 고점 부근에서 더 이상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으면서 새벽 1시 20분부터는 시장이 하락 반전을 합니다. 거의 강보합권까지 밀린 동안에도 변동성은 전혀 증가하지 않았어요. 결국 윗골이 달린 작은 양봉도지로 마감했는데요. 지금 구간이 참 애매하긴 하죠.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면 아주 좋은 매도 찬스가 되는 거예요. 물론 목요일 지수는 크게 하락하기가 어렵겠지만 어떻게든 목요일날 작은 눌림을 주고 마감한다. 그러면 금요일에는 추가로 급락이 나오는지 아니면 완전 급반등이 나오는지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애매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오늘 장중 변동성이 4.52%나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 변동성은 훨씬 낮은 한 16포인트대를 기록했어요. 빅스 지수는 하루 종일 하락해서 22.82포인트로 종가 저가로 마감했는데 이렇게 실질 변동성은 아주 낮은데 변동성 지수는 의외로 높고 변동성 선물은 콘텐고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면 지수가 급락하는데 한계가 있죠. 오늘도 재밌었던 것은 바이든이 학자금 대출을 1만 달러 탕감할 것이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인지 오늘 러셀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스노우플레이크라는 종목, 저는 뭐 들고 있진 않지만 포워드 가이던스를 긍정적으로 발표하면서 시간 내에서 급등을 했는데 이 종목도 지금 다시 망가져가는 상황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반등한 거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더 늘어난다라고 하면 증시가 최소한 쌍고점을 만들러 갈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물려서 들고 있는 이 파페치가 이 인수합병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루에 20%가 상승했어요. 이것 또한 완전히 망가져 가려는 상황에서 살아나갔고 한숨 좀 돌리게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는 전일 기록한 고점과 저점 구간 내에서 변동성을 축소시키면서 하루를 보냈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한 가지 더 중국 관련 주식들이 의미 있고도 강력한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목요일이 홍콩 증시를 좀 당겨놓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시장은 반등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여전히 폭등보다는 조심스러운 반등 시도 정도로 보겠는데 이 변동성 매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위클리 옵션 만기까지 겹쳐 있는지라 좀 재미없는 하루가 진행될 것 같아요. 오늘도 그냥 하루 종일 쉬어가는 장세가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이 오전장에 눌렸다가 오후장에 살아나게 된다면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건 좀 유의해야 되고
그 위쪽 구간의 버터플라이를 어떤 기준으로 달 것인지는 본장 열리고 판단하겠습니다만 위쪽에 걸쳐있는 이평선들까지는 아주 가볍게 반등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콜옵션 매도를 적극적으로 늘리지는 않겠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구리를 12월 물로 롤오버해서 매도 밀고 있고요. 그리고 이탈리아 국채 매도는 이제 15개 남은 것 더 이상 익절하지 않고 끝까지 한번 밀어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만기가 얼마 안 남아서 슬슬 롤오버를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러셀 매도를 진입한 것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진입한 것이라 적절한 이익이 쌓이면 청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이 변동성을 가라앉히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큼은 강한 눌림이 아니고서는 반발 매수도 나오기 힘든 장이다. 그래서 잭슨홀 미팅까지는 그냥 소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